함장님, 레이더의 다수 표적 포착 70개 이상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오전 9시 12분 홍해 남부 해역의 평온함은 레이더 요원 최준혁 중위의 급박한 외침과 함께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세종대왕함 작전실의 대형 레이더 화면이 순식간에 붉은 경고 신호로 가득 찼고 귀를 찢는 경보음이 함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멘 북동쪽 해안에서 70여 개의 미확인 표적이 고속으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50대와 순항미사일 20발이었습니다. 모두 이 해역에 다국적 함대와 민간 선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15년째 이 위험한 해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말리아 해적 대응이 목적이었지만 최근 3년간은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 드론과 미사일로 무장했고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15척의 상선이 피격되었고 그중 5척이 침몰했습니다. 전 세계 해상 무역의 12%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기에 홍해의 봉쇄는 곧 글로벌 경제의 마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다국적 해군이 이곳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진우 대령은 함교에서 작전실로 뛰어내려왔습니다. 53세의 그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30년간 바다를 지켜온 베테랑 함장이었지만 이런 규모의 동시 공격은 처음이었습니다. 작전실 안의 젊은 작전 요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통신 장비에서는 미국 제5함대와 영국 해군의 긴급 교신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북쪽 40km 지점에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SM-2 미사일 발사를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영국 해군의 455급 구축함도 시 바이퍼 미사일로 요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의 불안감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5km 남쪽에는 사흘 전 엔진 고장으로 좌초된 한국 상선 한빛호가 떠 있었고 그 배의 승조원 중에는 그의 외아들 박민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6살의 민호는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1년 전부터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아침 6시에 아들로부터 짧은 위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엔진 수리가 지연되고 있고 빠르면 오늘 오후에는 예인선이 도착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70발의 드론과 미사일이 이 해역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탄 배가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박 대령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중위가 레이더 화면을 분석하며 보고했습니다. 적 드론들은 해상 30m 이하의 초저고도로 비행하고 있어서 기존 함대공 미사일로는 요격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항미사일들은 고도 100m에서 마하 0.8의 속도로 접근 중이었습니다. 목표물까지 예상 도달 시간은 15분이었습니다. 작전 참모 김태훈 중령이 전술 지도를 펼치며 박 대령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45세의 노련한 참모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적의 공격 경로를 분석한 결과 1차 목표는 북쪽의 미국과 영국 함대지만 일부는 남쪽으로 우회하여 민간 선박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였습니다. 박 대령은 즉시 한빛호에 긴급 통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위성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마도 선원들이 비상 대피 중이거나 통신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박 대령의 오른손이 무의식 중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함장으로서 그는 수백 명의 승조원과 작전 전체를 책임져야 했지만 아버지로서는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이 순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을 내릴 시간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는 적 표적들이 빠르게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이 발사한 요격 미사일들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고 화면에서 몇몇 붉은 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격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표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드론들은 너무 낮게 날고 있었고 숫자도 많았습니다. 최중위가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연합군이 적 표적의 약 60%를 요격했지만 15대의 드론과 5발의 순항미사일이 여전히 남하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6대의 드론이 세종대왕함의 레이더 탐지 범위로 진입했습니다.
박 대령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투 배치였습니다. 함내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복도 곳곳에서 승조원들이 각자의 전투 위치로 달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기 통제실에서는 해공 미사일 발사대가 작동 준비에 들어갔고 갑판 위에 골키퍼 CIWS가 천천히 북쪽을 향해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30mm 기관포의 포신이 하늘을 향했고 자동 추적 레이더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작전실의 대형 화면에는 6개의 붉은 점이 우리를 향해 시속 200km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4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중령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작전 지도를 다시 확인하며 낮은 목소리로 박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이 공격 패턴이 너무 단순하고 직선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5년 전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들이 사용했던 양동작전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당시 해적들은 먼저 소규모 고속정으로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주력 부대가 다른 방향에서 기습 공격을 했었습니다. 김중령은 그때 작전 판단을 잘못해서 민간 선박 한 척을 보호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대령은 김중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중희에게 한국군 정찰 위성의 실시간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30초 후 작전실의 보조 화면에 위성 영상이 떠올랐고 모든 사람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예멘 북부 산악지대 곳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확대된 영상에는 산 중턱에 숨겨진 미사일 발사대들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최중희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지점이 50곳이 넘었습니다. 각 지점마다 드론 발사대 2개와 순항미사일 발사관 1개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히 계산해도 드론 100대와 순항미사일 50발이었습니다. 작전실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 대령은 화면을 응시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날아오고 있는 70발은 미끼였던 것입니다. 진짜 공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140발의 드론과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면 이 해역의 모든 함대와 민간 선박이 위험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함대는 이미 요격 미사일의 30%를 소모한 상태였습니다. 증원 함대는 최소 6시간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5km 남쪽에는 그의 아들이 좌초된 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전 9시 27분, 작전실의 긴장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을 향해 접근하던 6대의 드론 중 4대가 해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고 나머지 2대는 골키퍼 CIWS의 30mm 기관포가 처리했습니다. 갑판 위로 분당 4,200발의 포탄이 쏟아져 나갔고 2대의 드론은 함정에서 2km 떨어진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작전실 안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작전 요원들의 얼굴에는 긴장이 풀린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과 김중령의 표정만큼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북쪽에서는 더 큰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이 총력을 다해 후티 반군의 1차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신 장비를 통해 들려오는 교신 내용은 치열했습니다.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3척이 SM-2 미사일 56발을 발사했고 영국의 455급 구축함이 C 파이퍼 미사일 32발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폭발음이 연이어 들렸고 수평선 너머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최중희가 실시간으로 교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적 드론 50대 중 42대가 격추되었고 순항미사일 20발 중 17발이 요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합군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문제였습니다. 김중령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박 대령에게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미 해군이 발사한 SM-2 미사일은 함당 평균 96발을 탑재하는데 이미 56발을 소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함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 바이퍼 미사일 재고가 30% 이하로 떨어졌다는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만약 후티 반군이 이 정도 규모로 다시 공격한다면 막아낼 수 있을까요? 김중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게다가 증원 함대는 아직 멀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미 해군 항모 전단도 6시간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혼자였습니다. 오전 9시 35분 미 해군 함대로부터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1차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했으니 각 함정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투 배치는 해제하되 무기 시스템은 즉시 발사 가능 상태로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승조원들은 긴장을 풀었지만 작전실의 레이더 요원들만큼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최중희는 여전히 예멘 해안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라면 후티 반군은 공격 후 선전 영상을 즉시 올리는데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본 공격이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김중령이 박 대령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습니다. 5년 전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기억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해적들은 먼저 작은 고속정 5척으로 상선을 공격했고 다국적 함대가 그쪽에 집중하는 사이 반대편에서 주력 고속정 20척이 다른 상선을 습격했습니다. 김중령은 그때 해적들의 양동작전을 간파하지 못했고 결국 노르웨이 화물선 한 척이 납포되었습니다. 선원 19명이 3개월간 인질로 잡혔고 그중 2명이 학대로 사망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너무 단순하고 정면적이라고 후티 반군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원을 받는다면 이보다 훨씬 정교한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박 대령은 김중령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도 30년 해군 생활에서 쌓은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중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군 정찰 위성의 실시간 영상을 예멘 전역에 대해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북부 산악지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중희는 즉시 작업에 들어갔고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군의 KASO 정찰 위성은 해상도 30cm급으로 지상의 작은 차량까지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초 후 위성 영상이 작전실의 보조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모든 사람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멘 북부 산악지대 5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산 중턱의 동굴과 계곡 사이에 숨겨져 있던 무기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확대된 영상에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들이 발사 위치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드론 발사대들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최중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지점 53곳, 각 지점마다 드론 발사대 2개와 순항미사일 발사관 1개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히 계산해도 드론 106대와 순항미사일 53발이었습니다. 총 159발이었습니다. 1차 공격의 2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작전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화면을 응시했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 대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과 영국 함대는 이미 미사일 재고의 30% 이상을 소모했습니다. 159발을 동시에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5km 남쪽에는 아들이 탄 한피토가 있었습니다. 김중령이 전술 지도에 예상 공격 경로를 표시했습니다. 적의 일부는 분명히 남쪽으로 우회하여 민간 선박들을 노릴 것이었습니다. 한피토는 그 경로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찰 위성이 예멘 산악지대에 더욱 충격적인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53개의 발사 지점에서 동시에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함장님, 발사 확인. 53개 지점에서 동시 발사입니다. 최준혁 중위의 외침이 작전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9시 42분 예멘 북부 산악지대의 53개 발사 지점에서 동시에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정찰 위성이 전송하는 실시간 영상은 마치 지옥을 보는 듯 했습니다. 산 중턱의 동굴에서 순항미사일들이 날아올랐고 계곡 사이에 숨겨져 있던 드론 발사대들이 일제히 작은 드론들을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화면을 보던 작전 요원들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159개의 붉은 점이 레이더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모두 남쪽을 향해 고속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홍해의 다국적 함대와 민간 선박들이었습니다. 박진우 대령은 즉시 미 함대 사령부에 긴급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미 해군 지휘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함대는 이미 SM-2 미사일 재고의 40%를 소모했고 남은 미사일로는 159발을 모두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부 표적은 돌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해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 바이퍼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있었고 추가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함대는 북쪽 100km 지점에 있어서 즉시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김태훈 중령이 전술 컴퓨터로 적의 예상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30초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159발 중 약 120발은 북쪽의 미국과 영국 함대를 향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9발은 남쪽으로 우회하여 민간 선박들을 공격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김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경로에는 좌초된 한비토를 포함하여 민간 선박 7척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그의 두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15km 남쪽에 그의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중희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적 드론들은 해상 20m 이하의 초저고도로 비행하고 있었고 순항미사일들은 고도 80m에서 마하 0.9의 속도로 접근 중이었습니다. 예상 도달 시간은 18분이었습니다. 세종대왕함까지는 23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선박들은 그보다 먼저 위험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한비토까지는 15분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함장으로서 그는 작전 전체를 지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15분 후면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실의 통신 장비에서 한비토의 선장이 보내는 긴급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그들도 레이더로 접근하는 표적들을 포착했고 선원들을 배 아래쪽으로 대피시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좌초된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이 다가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대령은 한비토 선장에게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항해사 박민호의 상태는 어떤지를 말입니다. 선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민호는 지금 선원들과 함께 선체 하부에 대피해 있고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김중령이 박 대령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이 한비토 쪽으로 이동하면 민간 선박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의 해공 미사일과 골키퍼 CIWS로 남쪽으로 우회하는 39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함정은 북쪽에서 오는 주력 공격에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이 막지 못한 표적들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 것이고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었습니다. 함정이 침몰할 수도 있었습니다. 250명의 승조원이 위험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아들과 민간인 수십 명이 죽을 것이었습니다. 박 대령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해군사관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지휘관은 항상 대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지휘관이기 이전의 아버지였습니다. 26살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3살 때 처음 바다에 데려갔을 때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환한 웃음, 해양대학 졸업식에서 자랑스럽게 악수를 나누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해군 생활에서 이렇게 손이 떨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최중희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적 표적까지 남은 시간 17분이었습니다. 17분 후면 한비토는 공격받을 것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함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세종대왕함의 함장이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함정은 현재 위치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다국적 함대를 지원하고 이 해역 전체를 방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작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김중령은 박 대령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전실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 대령의 결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함장이 자신의 아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임무를 선택한 것입니다. 최중희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젊은 작전 요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박 대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함장의 무게였습니다. 선택의 무게였습니다. 박 대령은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조원에게 방송을 했습니다. 전투 배치를 명령했습니다. 모든 무기 시스템을 최대 전투 태세로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마이크를 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최중희가 새로운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긴급 작전 승인을 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보유한 특수 무기 시스템의 사용을 승인한다는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천무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세종대왕 함에는 훈련을 위해 임시로 탑재된 천무 발사대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지상 무기지만 함정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조된 시험용 장비였습니다. 사거리는 80km였고 GPS 유도로 오차 3m 이내의 정밀 타격이 가능했습니다. 예멘 북부 산악 기지까지의 거리는 65km였습니다. 사정권 내였습니다. 박 대령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천무로 적의 발사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면 추가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무 로켓은 총 200발이 탑재되어 있었지만 53개의 발사 지점을 동시에 타격하려면 완벽한 조준과 타이밍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날아오고 있는 159발도 막아야 했습니다. 천공 미사일로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고 해공 미사일로 드론을 요격하고 동시에 천무로 적 기지를 타격해야 했습니다. 세 가지 무기 시스템을 동시에 조율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전에서 성공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중희가 박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4개의 무기 시스템을 동시에 조율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컴퓨터로는 불가능하지만 수동으로 하나하나 계산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최소 3시간은 준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박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중희에게 작전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레이더 화면에 159개의 붉은 점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15분이었습니다. 오전 9시 55분 세종대왕함의 작전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팽배했습니다. 박진우 대령을 중심으로 김태훈 중령, 최준혁 중위, 그리고 무기 통제관 이수진 소령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한국군이 보유한 3가지 무기 시스템의 재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해공 함대공 미사일, 천공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3가지를 동시에 운용하여 159발의 공격을 막고 53개의 적 기지를 파괴해야 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전에서 성공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이수진 소령이 천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7세의 그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5년간 천무 개발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천무는 원래 육군의 지상 화력 지원용으로 개발되었지만 GPS 유도 방식 덕분에 함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사거리는 80km, 탄두 중량은 65kg,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차 3m 이내의 정밀도였습니다. 이수진 소령은 말했습니다. 천무 200발로 53개 지점을 타격하려면 각 지점당 평균 4발씩 할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악 지형의 특성상 일부 로켓은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유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발사 시간이었습니다. 200발을 모두 발사하는데 최소 90초가 걸렸습니다. 최준혁 중위가 해공과 천공 시스템에 대해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해공은 함대공 미사일로 사거리 10km, 주로 적어도 비행체를 요격하는 용도였습니다. 드론 106대를 막으려면 최소 100발의 해공이 필요했지만 세종대왕함에는 96발만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요격률을 95%로 가정하면
약 5대의 드론이 돌파할 것이었습니다. 그 5대는 골키퍼 CIWS가 처리해야 했습니다. 천공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사거리 40km 순항미사일 같은 고속 표적을 요격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53발의 적 순항미사일을 막으려면 45발의 천공이 필요했습니다. 세종대왕함에는 52발이 탑재되어 있었으므로 여유분이 7발 있었습니다. 김태훈 중령이 작전 타이밍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3가지 무기를 동시에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천무로적 기지를 선제 타격해야 추가 공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천무 발사 후 90초 뒤에 로켓이 목표에 도달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이미 날아오고 있는 159발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천공은 적 미사일이 30km 거리에 접근했을 때 발사해야 했고, 해공은 드론이 15km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발사해야 했습니다. 3가지 발사 타이밍이 모두 달랐습니다. 컴퓨터로는 계산이 가능했지만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바람, 파도, 적의 기동, 전자전 방해 등 수십 가지 요소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박 대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입니다. 최중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성공 확률은 65%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수치였습니다. 실전에서는 50%도 안 될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작전실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50%의 확률로 250명의 승조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세종대왕함이 침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홍해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이수진 소령이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해공 미사일은 영국 해군이 극찬한 무기였습니다. 영국 국방부 관계자는 해공의 적어도 요격 능력이 미국의 램 미사일을 능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해공을 차기 함대공 미사일 후보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천공은 미국 국방부가 패트리어트급으로 인정한 중거리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천공을 대량 도입했고 아랍에미리트는 천공으로 중동 최고의 방공망을 구축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천무는 CNN이 보도한 바와 같이 순항미사일급 정밀도를 자랑했습니다. 영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는 천무의 GPS 유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우수한 무기들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소령은 말했습니다. 천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런 상황은 상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함정에서 200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것 자체가 시험 단계였습니다. 발사 반동으로 함정이 얼마나 흔들릴지, 연속 발사 시 과열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최중희도 고백했습니다. 4개의 무기 시스템을 동시에 조율하는 것은 교범에도 없는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직접 손으로 계산해야 했고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김중령은 5년 전 소말리아에서의 실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자신만만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는 박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 작전에 확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박 대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159발을 모두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는 반드시 돌파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5km 남쪽에는 한비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아침에 아들이 보낸 위성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민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해역을 지키고 있으니 안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 대령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함장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해야 했습니다. 그는 참모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만약 이 작전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김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이 공격받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침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50명의 승조원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령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이 작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최중희가 대답했습니다. 적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고 민간 선박들이 공격받을 것이며 홍해는 봉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령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안전을 택할 것인가, 임무를 택할 것인가.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작전을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이고 우리의 임무는 이 해역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공 확률이 50%라도 시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중희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이수진 소령은 천무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김중령은 작전 지도를 펼쳤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10시 3분, 작전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중희는 4개의 무기 시스템을 동기화하기 위해 복잡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변수를 고려해야 했고 하나하나 손으로 입력해야 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소령은 천무 발사대를 점검했습니다. 200발의 로켓이 발사관 안에 장전되어 있었고 GPS 좌표가 입력되고 있었습니다. 53개의 표적 좌표를 확인하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김중령은 전술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 결과 성공률은 48%에서 62% 사이를 오갔습니다. 평균은 55%였습니다. 오전 11시 박 대령은 미 함대 사령부의 작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미국 지휘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실패할 경우 세종대왕함을 잃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 대령은 대답했습니다. 위험을 알고 있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지휘관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운을 빈다고 했습니다. 교신이 끝났습니다. 작전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중희의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전 11시 3분, 최준혁 중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메인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고 4개의 무기 시스템을 연동하던 프로그램이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에러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시스템 과부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려다 보니 컴퓨터가 감당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최중희는 즉시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백업 컴퓨터도 같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작전실 안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진우 대령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냐고 말입니다. 최중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동으로 전환하면 가능하지만 최소 10분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분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는 적의 159발이 이미 홍해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예상 도달 시간은 7분 후였습니다. 만약 그 시간 안에 시스템을 복구하지 못하면 작전은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중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밀어내고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컴퓨터가 할 수 없다면 자신이 직접 계산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4개의 무기 시스템 각각에 대한 발사 타이밍, 탄도 계산, 표적 우선순위를 손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수백 개의 숫자와 공식이 적혀 내려갔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사람이 그를 지켜봤습니다. 침묵 속에서 펜 긁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5분이 흘렀습니다. 최중희는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는 각 무기 통제관에게 손으로 쓴 발사 시퀀스를 건넸습니다. 천무는 오전 11시 정각에 발사하라고 했습니다. 천공은 11시 1분 30초에 발사하라고 했습니다. 해공은 11시 2분 15초에 발사하라고 했습니다. 오차는 1초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초만 틀어져도 전체 작전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이수진 소령은 천무 통제실에서 손으로 쓴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53개 표적의 GPS 좌표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발사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김태훈 중령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시간 3분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박 대령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무 발사 개시였습니다. 갑판 위의 천무 발사대에서 첫 번째 로켓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엄청난 굉음이 함정 전체를 뒤흔들었고 발사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초 간격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갑판은 마치 불바다처럼 변했고 연속되는 폭음이 승조원들의 귀를 때렸습니다. 200발의 로켓이 90초 동안 쉼없이 발사되었습니다.
발사대에서는 하얀 연기와 불꽃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고 함정 전체가 엄청난 반동으로 흔들렸습니다. 이수진 소령은 발사 시스템을 주시하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198발까지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99번째 로켓이 발사될 때 이상이 생겼습니다. 발사관이 과열되어 점화가 지연된 것입니다. 이수진 소령은 즉시 수동 점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비상 레버를 당겼고 199번째 로켓이 2초 지연되어 발사되었습니다. 마지막 200번째 로켓도 무사히 발사되었습니다. 총 92초가 걸렸습니다. 2초의 오차였지만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200발의 천무 로켓은 포물선을 그리며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65km 떨어진 예멘 산악기지를 향해 마하 2.5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도착까지 남은 시간은 90초였습니다. 하지만 적의 드론과 미사일은 이미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전 11시 1분 30초 천궁 미사일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세종대왕함의 수직 발사대에서 천궁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두 번째, 세 번째가 연이어 발사되었습니다. 4초 간격으로 45발의 천궁이 모두 발사되었습니다. 총 180초가 걸렸습니다. 하얀 연기 기둥이 함정 주변을 둘러싸았고 미사일들은 음속을 돌파하며 북쪽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적 순항 미사일 53발이 30km 거리에 접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천궁 미사일들은 적 미사일을 향해 요격 궤도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전까지 30초였습니다. 오전 11시 2분 15초 해공 미사일 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적 드론 106대가 15km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해공은 연속 발사 방식으로 2초마다 한 발씩 발사되었습니다. 96발의 해공이 모두 발사되는데 192초가 걸렸습니다. 작전실의 대형 화면에는 수십 개의 하얀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해공 미사일들이 저고도로 비행하는 드론들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중희는 레이더 화면을 주시하며 교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고 그의 눈은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3분 첫 번째 천궁 미사일이 적 순항 미사일과 조우했습니다. 고도 2000m 상공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적 미사일 한 발이 격추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요격이 성공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적 표적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실 안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천궁의 요격이 성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 대령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중령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레이더 화면의 다른 부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일부 적 드론들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오전 11시 4분 해공 미사일들이 드론대와 조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고도에서 연이어 폭발이 일어났고 드론들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공의 요격률은 98%에 달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96발의 해공이 104대의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하지만 2대의 드론이 여전히 살아남아 함정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골키퍼 CIWS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30mm 기관포가 불을 뿜었고 분당 4200발의 포탄이 쏟아져 나갔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함정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서 격추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드론도 연이어 추락했습니다. 네 번째 드론은 함정에서 500m까지 접근했지만 골키퍼의 집중 사격을 받고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드론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급강하하며 골키퍼의 사격을 피했고 해수면 5m 높이로 비행하며 함정에 접근했습니다. 골키퍼가 재조준을 시도했지만 1초의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드론은 함정 측면에서 300m까지 접근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함정에 충돌할 것이었습니다. 김중령이 소리쳤습니다. 수병들에게 대피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골키퍼가 다시 불을 뿜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드론이 격추되었고 함정에서 200m 떨어진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함정을 흔들었고 갑판 위의 승조원들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함정은 무사했습니다. 오전 11시 5분 천궁의 요격 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45발의 천궁이 50발의 적 순항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요격률 94%였습니다. 하지만 3발의 미사일이 돌파했습니다. 그 3발은 미 해군 함대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지휘관에게 즉시 경고가 전달되었고 미 해군의 CIWS가 최후 방어에 나섰습니다. 2발은 격추되었지만 1발은 미 해군 구축함 근처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직격탄은 아니었지만 폭발의 파편이 함정 측면을 타격했고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7분 천무 로켓들이 예멘 산악기지에 도달했습니다. 정찰 위성이 전송하는 실시간 영상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산 중턱 곳곳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무 로켓들이 거의 동시에 53개 발사 지점을 타격했습니다. 동굴 입구가 무너졌고 미사일 발사대가 파괴되었으며 드론 발사대가 불타올랐습니다. 200발 중 194발이 목표를 명중시켰습니다. 명중률 97%였습니다. 53개 지점 중 48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나머지 5개 지점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추가 공격 능력은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작전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젊은 작전 요원들이 서로 포옹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중희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소령은 천무 통제실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중령은 박 대령에게 축하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3종 방패 작전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159발의 공격을 막아냈고 적의 기지를 파괴했습니다. 홍해는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레이더 요원이 급박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함정의 메인 레이더에 이상이 감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시스템을 해킹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17분 가판 담당 수병의 급박한 무전이 작전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천무 발사대 83번 발사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수진 소령은 즉시 천무 통제실의 카메라를 해당 발사관으로 전환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광경은 최악이었습니다. 83번 발사관 입구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발사관 내부에서 붉은 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진단 시스템을 가동했고 3초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83번 로켓의 점화 장치가 작동했지만 로켓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로켓이 발사관 안에서 연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사관 내부 온도는 이미 600도를 넘어섰고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대령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입니다. 이수진 소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로켓의 고체 추진제가 발사관 안에서 연소되면 15초 안에 폭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3번 발사관은 함정의 주 수직 발사대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만약 폭발하면 연쇄 반응으로 인근의 수직 발사대도 유폭될 것이었습니다. 함정에는 아직 천궁 미사일 7발과 해공 미사일 수십 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폭이 일어나면 세종대왕함은 침몰할 것이었습니다. 250명의 승조원 모두가 위험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작전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5초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김태훈 중령이 즉시 물었습니다. 원격으로 발사관을 냉각시킬 방법이 없는지를 말입니다. 이수진 소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정상 작동 시에만 사용 가능했고 지금처럼 로켓이 점화된 상태에서는 냉각수를 주입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수증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발사관을 물리적으로 열고 로켓을 바다로 투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누군가 갑판으로 직접 가서 수동 사출 레버를 당겨야 했습니다. 발사관 옆에는 비상용 수동 레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기면 발사관이 수평으로 기울어지면서 로켓이 바다로 밀려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버를 당기는 사람은 로켓의 역추진 가스에 직접 노출될 것이었습니다. 최준혁 중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박 대령을 바라보지도 않고 작전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김중령이 소리쳤습니다. 최중위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중위는 복도를 전력으로 달려 갑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있었습니다. 15초 안에 레버를 당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함정이 침몰하면
250명의 전우들이 죽을 것이었습니다. 박 함장과 김중령, 이수진 소령,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이 작전을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수장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동안 그의 귓가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날 아버지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알면서도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중희는 갑판 출입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그를 맞이했고 천무 발사대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보였습니다. 83번 발사관은 갑판 오른쪽 끝에 있었습니다. 그곳까지 20m였습니다. 최중희는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갑판의 금속 바닥이 그의 발걸음 소리를 울렸습니다. 10m, 5m, 3m, 그는 발사관 옆에 비상 레버 앞에 섰습니다. 붉은색 레버였습니다. 레버 위에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동 시 고온 가스 분출 주의, 5m 이내 접근 금지. 하지만 최중희는 레버를 잡았습니다. 발사관에서는 연기가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고 금속이 열로 인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부 온도는 이미 1000도를 넘어섰을 것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5초도 안 되었습니다. 최중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레버를 힘껏 당겼습니다.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사관이 천천히 수평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압 실린더가 작동하면서 발사관 입구가 바다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발사관 안에서 로켓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65kg의 로켓이 중력에 이끌려 바다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로켓의 후미에서 엄청난 화염과 가스가 분출되었습니다. 섭씨 2000도의 고온 가스가 최중희를 향해 쏟아졌던 것입니다. 최중희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돌렸지만 역추진 가스는 그의 왼쪽 얼굴과 양팔을 덮쳤습니다. 작업복이 순식간에 타들어갔고 노출된 피부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고통이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최중희는 갑판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왼쪽 얼굴과 양팔에는 이도 화상이 생겼고 피부가 벗겨져 붉은 살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로켓은 함정에서 50m 떨어진 바다에 떨어졌고 2초 후 물속에서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20m 높이로 솟아올랐고 폭발의 충격파가 함정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함정은 무사했습니다. 유폭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50명의 승조원은 안전했습니다. 최중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갑판 수병들이 달려왔고 누군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의무관이 호출되었다는 무전이 들렸습니다. 작전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화면을 통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갑판 카메라가 최중희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김중령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젊은 작전 요원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수진 소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중희가 자신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함정과 250명의 생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작전실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통신 장비에서는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의 축하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잠시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작전실 안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갑판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고 의무병들이 최중희를 들것에 옮기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째각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박 대령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최중희가 작전 준비를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컴퓨터가 다운되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했던 모습, 시스템 경고가 계속될 때도 끝까지 버텼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28살의 젊은 장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두를 구했던 것입니다. 박 대령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박 대령은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함내 방송을 했습니다. 최준혁 중위가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함정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해군 장교였고 우리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전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함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조원들은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3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최중희가 만들어준 이 기회를 살려야 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의무실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최중희는 왼쪽 얼굴과 양팔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식도 있었습니다. 응급처치 후 헬기로 지상병원에 후송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중희는 살아있었습니다. 작전실의 분위기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김중령이 박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최중희가 의무실에서 무언가 전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박 대령은 의무실과 교신을 연결했습니다. 최중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작전이 성공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박 대령은 대답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159발을 모두 막아냈고 적의 기지를 파괴했으며 홍해는 지켜졌다고 했습니다. 자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중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비토는 무사한지를 물었습니다. 박 대령은 레이더 요원에게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10초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비토는 무사했습니다. 남쪽으로 우회했던 적의 공격도 모두 막아냈습니다. 민간 선박 피해는 전무했습니다. 박 대령은 최중희에게 전했습니다. 한비토도 무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중희는 희미하게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교신이 끊어졌습니다. 박 대령은 마침내 한비토에 직접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한비토 선장이 응답했습니다. 그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이 모든 공격을 막아줘서 자신들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박 대령은 아들 박민호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선장은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무사하다고 했습니다. 공격 중에도 침착하게 다른 선원들을 대피시켰고 지금은 갑판에서 예인선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대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살았습니다. 최중희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렸던 그 무거운 결정도 최중희의 희생이 있었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선장에게 감사를 전하고 교신을 끝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미 함대 사령부로부터 최종 집계 결과가 전달되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2차 공격 159발 중 155발이 격추되었습니다. 4발만이 돌파했고 그중 3발은 해상에 떨어졌으며 1발만이 미 해군 구축함에 경미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예멘 산악기지 53곳 중 48곳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추가 공격 능력은 무력화되었습니다. 홍해 해상무역로는 안전해졌습니다. 미국 지휘관은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용기와 희생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이 없었다면 오늘 홍해는 봉쇄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실의 분위기는 밝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지만 그 대가가 있었습니다. 최준혁 중위는 2도 화상으로 몇 달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28살의 젊은 장교가 자신의 미래를 걸고 모두를 구했던 것입니다. 박 대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홍해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뒤에는 최중희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다짐했습니다. 이 승리를 잊지 않겠다고, 최중희의 희생을 기억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작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해는 지켜졌지만 세상에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오전 11시 45분 세종대왕함의 작전실에는 전 세계로부터 교신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온 것은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의 직통 교신이었습니다. 그는 박진우 대령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불가능해 보이던 작전을 성공시켰다고 했습니다. 특히 3중 방패 작전은 해군 전술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가지 무기 시스템을 동시에 운용하여 159발의 공격을 막아낸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전문성과 용기가 오늘 홍해를 구했다고, 미국은 한국을 자랑스러운 동맹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박 대령은 감사를 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무겁였습니다. 최준혁 중위의 희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국 해군 제5구축함 전대 지휘관도 교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세종대왕함의 작전 수행 능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해공 미사일의 드론 요격 능력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98%의 요격률은 영국 해군이 보유한 어떤 시스템보다 높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미 해공 도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귀띔했습니다. 프랑스 해군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천무 로켓의 정밀 타격 능력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65km 떨어진 산악기지를 97%의 명중률로 파괴한 것은 순항 미사일에 필적하는 성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작전실의 젊은 작전 요원들은 이런 메시지들을 들으며 조금씩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자신들이 해낸 일의 의미를 실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후 12시 미국 국방부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 청해부대의 세종대왕함이 홍해에서 역사적인 작전을 성공시켰다고 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대규모 공격을 완벽하게 격퇴했을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 기지까지 무력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무기 체계를 언급했습니다. 해공 함대공 미사일은 적어도 드론 요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천공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필적하는 요격 능력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은 지상 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에서 순항 미사일급의 정확도를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과의 무기체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 사무총장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국 해군의 작전을 나토 동맹국들의 모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층 방어 체계가 필수적이며 한국이 그 가능성을 실전에서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해공, 천공, 천무를 통합 운용한 3중 방어 개념은 나토의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적용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의 무기 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전실의 대형 화면에는 이런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NHK,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세종대왕함의 작전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CNN의 군사 전문 기자는 생중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보여준 작전은 현대 해군 전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59발의 동시 공격을 막아낸 것도 놀랍지만 적의 공격 기지까지 파괴한 것은 공격과 방어를 완벽하게 통합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 체계들이 모두 실전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는 긴급 분석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작전을 세계 해군 작전 사례 중 가장 복잡하고 성공적인 다중 교전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4개의 무기 시스템을 3분 안에 순차적으로 발사하여 모두 성공시킨 것은 승조원들의 훈련 수준과 시스템 통합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한국 해군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홍해가 봉쇄되었다면 사우디의 석유 수출이 마비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동의 진정한 친구이며 사우디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천공 도입을 결정했고 이번 작전 이후 해공과 천무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미리트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의 무기 체계가 중동의 안보를 지키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미리트는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도입을 즉시 협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카타르도 잇따라 한국 무기 체계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국제해운업계도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한국 해군이 글로벌 무역의 동맥을 지켜줬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이 연간 2만 척이 넘고 교역액은 1조 달러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홍해가 봉쇄되었다면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주요 해운사들의 협의체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작전 덕분에 선원들과 화물이 안전하게 보호되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세종대왕함 승조원들, 특히 부상을 입은 최준혁 중위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해운사는 최 중위에게
감사의 표시로 기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진우 대령은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 해군을 칭찬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의무실에 누워있는 최중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8살의 젊은 장교가 자신의 몸을 던져 모두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박 대령은 의무실에 다시 교신을 연결했습니다. 최중위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의무관이 응답했습니다. 최중위는 진통제를 투여받고 안정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화상 부위에 대한 응급 처치가 완료되었고 30분 후 헬기로 지상병원에 후송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최중위에게 직접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네가 진정한 영웅이라고, 한국 해군이 자네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한국 국방부로부터 공식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박 대령과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장관은 세종대왕함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특히 최준혁 중위의 희생적 행동에 대해 화랑무공 훈장 수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작전에 참여한 모든 승조원에게 포상을 수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이번 작전이 한국 해군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해군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 방산의 수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박 대령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중위를 비롯한 승조원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중령이 박 대령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레이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멘 북부 산악지대를 계속 감시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천무 로켓의 타격으로 후티 반군의 공격 능력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53개 기지 중 48개가 파괴되었고 나머지 5개도 심각한 손상을 입어 당분간 작전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해는 이제 안전해졌습니다. 미 해군 함대가 순찰을 재개했고 영국과 프랑스 함대도 정상 작전에 복귀했습니다. 민간 선박들도 다시 홍해 항로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비토도 예인선이 도착하여 안전하게 항구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15km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한비토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아들 박민호가 저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살아있었습니다. 박 대령이 내렸던 그 무거운 결정, 임무를 선택하고 아들을 포기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최중위의 희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함정도 지켜졌고 아들도 구해졌으며 홍해도 안전해졌습니다. 박 대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최중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승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최중위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입니다. 작전실 밖 갑판에서는 헬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준혁 중위를 후송할 헬기가 도착한 것입니다. 박 대령은 작전실을 나와 갑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최중위를 직접 배웅하고 싶었습니다. 갑판에는 이미 많은 승조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것에 누운 최중위는 붕대로 얼굴과 팔이 감겨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박 대령이 다가가자 최중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대령은 최중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자네가 우리를 구했다고, 한국 해군이 자네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최중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했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승조원들은 모두 경례를 했고 헬기는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박 대령은 헬기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작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홍해를 지킨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8일 작전 종료 3일 후 세종대왕함은 지부티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갑판 위에는 환영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 청해부대 지상 지원팀, 그리고 현지 주둔 미군들이 박수로 승조원들을 맞이했습니다. 미 해군 제5함대 부사령관도 직접 부두에 나와 박진우 대령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작전은 이미 전설이 되었다고, 미 해군 사관학교 교재에도 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령은 조용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부두 한쪽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박민호였습니다. 민호는 한비토가 항구에 도착한 후 사흘째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6살의 청년은 아버지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박 대령도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부자는 부두 위에서 포옹했습니다. 민호는 말했습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세종대왕함이 모든 공격을 막아줘서 자신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박 대령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무사한 건 최준혁 중위 덕분이라고. 그가 자신의 몸을 던져 함정을 구했고 모두를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최중위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대령과 민호는 지부티 시내의 프랑스군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준혁 중위는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최중위가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왼쪽 얼굴과 양팔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박 대령이 들어서자 최중위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박 대령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편히 있으라고. 지금은 환자 신분이니 격식 차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최중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대령은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한비토의 항해사 박민호라고. 내가 구한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최중위 앞으로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비토 선원 23명 모두가 최중위 덕분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최중위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한비토 선원들은 모두 배 안에서 떨고 있었다고. 죽음을 각오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함이 하늘을 가득 채운 미사일과 드론을 모두 막아주었다고. 그 광경을 보며 살았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최중위를 포함한 승조원들의 헌신 덕분이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 대령이 최중위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뭐라고 하던지를 말입니다. 최중위는 대답했습니다. 이도 화상이지만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면 정상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얼굴에 약간의 흉터가 남을 수 있지만 성형수술로 많이 개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중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직하면 다시 레이더 앞에 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박 대령은 최중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함대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회복하여 돌아오라고 격려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박 대령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말입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상선 항해사로 일하고 싶다고. 하지만 이번 경험으로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해군 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일에 자신도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 대령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 최선을 다하라고. 그것이 최중위를 포함한 모든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국방부는 공식 포상식을 거행했습니다. 최준혁 중위에게는 화랑무 공훈장이 수여되었고 박진우 대령에게는 을지무 공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세종대왕함 승조원 전원에게는 국방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포상식에는 최중위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꼿꼿이 서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홍해에서 보여준 한국 해군의 용기와 전문성이 세계를 감동시켰다고. 특히 최준혁 중위의 희생정신은 대한민국 군인의 귀감이 된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전으로 한국 해군과 한국 방산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공 추가 구매와 함께 해공, 천무를 패키지로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30억 달러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비슷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는 천공 추가 구매를 확정했고 호주는 해공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도 해공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수출 계약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해군이 세계 해군들 사이에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 해군을 과소평가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박진우 대령은 세종대왕함 함장실에서 작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작전의 모든 세부 사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장에 특별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최준혁 중위의 희생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이번 작전의 진정한 영웅은 최준혁 중위라고, 그의 용기와 헌신이 없었다면 승리도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진짜 힘은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전우애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썼습니다. 그것이 홍해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석 달 후 최준혁 중위는 완전히 회복하여 세종대왕함에 복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복귀 첫날 작전실에 들어선 최중위를 승조원들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다시 레이더 앞에 앉았고 손가락이 익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박 대령은 작전실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해군이라고,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필요한 순간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해부대가 15년간 이 먼 바다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홍해의 바다는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수천 척의 배들이 안전하게 이 해협을 지나가고 있었고 전 세계의 무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 뒤에는 세종대왕함 승조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바다를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의 헌신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